자, 개장하고 1시간 5분 흘렀습니다. 10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시장은 조금 그래도 낙폭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플러스 쪽으로 올라왔고 현대차도 약간 플러스. 과연 또 이걸 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증시는 지금 가보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업 세부적으로 좀 보기 전에 먼저 지수를 봐야 되는데. 네, 현재 코스피 주 3,1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100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낙폭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전혀 웃을 수 없는 하루이자 시장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지수 자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지수 이야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해프닝이 있었죠. 꼭 그게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네. 앵커님, 이 코스피의 PBR이 몇 배인지 아세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는 1배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네. 0.9배 정도 수준? 조금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0.8배까지 그렇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나스닥이 한 6배, 6.6배 정도 될 거고 맞습니다. 다우는 좀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일본 역시 역사적으로 증시가 가장 좋을 때 5배에서 6배 갔다가요. 네. 지금 한 1.5배 수준. 대만도 최근 좋다 하는데 2.4배 정도에 그치거든요. 네. 하지만 뭐라고 거론하진 않겠지만 한국의 코스피의 PBR이 만약 10배라면 네. 지금 지수가 한 3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어제 들기도 합니다. 기재부 장관의 물론 이제 실언이겠죠. 뭐 아주 깊이 있게 하신 내용은 아닐 건데 PBR 10배를 원업이 원하는 건지 그 10배 하면은 코스피 얼마? 3만. 네. 네. 5천은 일단 가봐야 될 텐데 어떨까요? 그래서 뭐 저희 시대에는 안 오겠지요. 뭐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지금 시장은 충격에 좀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수가 계속 지금 밀릴 거냐. 근데 내용을 보면은 진짜 오를 만한 내용이 진짜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창 좋을 때 이제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면서 10억이냐, 50억을 또 10억으로 내리느냐 그러면서 또 충격을 줬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관세, 뭐 얘기는 됐다 그래도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얘기가 우리한테 좋을 것이냐? 저는 전혀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른 나라 정상하고 회담하면서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회담 한다고 그게 해결책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것이냐?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뭐 농축산물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축산물 쪽에는 양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30개월 뭐 축산에 대해서 수입 연령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농산물은 절대적으로 아니라 그러지만은 또 어느 정도로 좀 유예 기간을 주고 다시 한번 협의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양보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쪽이 우리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쪽에 양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을 양보하고도 그쪽에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현재 양국 정상이 미국까지 달려가가지고 회담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를 해보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크게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전까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말고는 그렇게 빠지는 나라는 없어요. 뭐 기존에 미리 빠졌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제 관세 협약이 늦었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좀 얻어맞았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바닥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뭐 베트남 같은 걸 일찍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우리만 지금 특히 코스닥 쪽에 지금 많이 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과거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올라갈 때도 우리가 좀 덜 올라간 감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쉴 때는 우리는 또 먼저 제일 빠르게 올라간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우리만 유독 빠질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62동 평균선에 딱 거의 마주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꼴을 달고 다시 올라갔어요. 3,060포인트인가에 62동 평균인데 이게 아마 과거에도 한번 경험을 했던
거고 리바운딩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보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쪽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 지금 121移동 평균선을 보면 750포인트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쪽까지 진짜 빠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만약에 그게 뭐 어그러진다면 그다음에 뭐 이동 평균선은 더 미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일단은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가능하겠느냐, 우리나라에 그만한 호재가 있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밀리는 쪽으로 보는 게 지수는 밀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큰 종목 기존에 작은 종목이 올라갔다라면 이제 얼마 지난주부터 큰 종목을 좀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큰 종목이 좀 덜 밀리면서 작은 종목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밀린다 그러면은 지수는 소폭이지만 그냥 하향하는 쪽으로 하향 트렌드 쪽으로 당분간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수는 일단 좀 방향성이 무겁다 이렇게 당분간 보시고 네. 지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렇게 설정하신 건가요? 많이 올라가는 중소형주가 좀 많이 빠질 거고 대형주는 지금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긴 하지만 그쪽은 그래도 좀 버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럼 지수가 반등하는 거 아닌가요? 반등은 글쎄요. 현재로서는 반등하면 바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 이제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올라가더라도 그냥 빠지고 왜냐하면 오전에 우리가 프리마케팅 오전에 9시까지 8시부터 하잖아요. 그때 되면은 종목들이 전체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 모르죠. 한미 정상회담이 또 뭐 이벤트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 이제 아까 잭슨 홀 미팅 컨퍼런스, FOMC 뭐 이런 게 있고 내부적으로는 양도세 이슈 이게 또 한꺼번에 또 막 좋은 쪽으로 가지 말란 법은 없겠죠. 그렇죠. 네,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일단 이렇게 사과부터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왜요, 이렇게 또? 아나운서 학원 다닐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미소를 짓고 웃는 건데 요즘 시장에서 웃을 일이 참 없어서 네.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방송을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게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시장이 하락하자마자 HTS를 켜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게 고객 예탁금이었습니다. 한참 시장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1조를 넘어섰다라고 시장이 환호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을 기점으로 지금 67조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4조 정도? 네, 정권이 바뀌고서 외국인이 시장을 열심히 사면서 8.5조까지 외국인이 시장을 담았던 게 지금 최근 굉장히 빠른 기간에 1조 원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이탈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봤어요. 외국의 문제인가? 한국의 문제인가? 글로벌의 문제인가? 내부만의 문제인가를 좀 봤는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예상에 다 맞아 부합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관세 불확실성도 분명히 해결이 되어가는 구간이었고 미국 역시 잭슨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했었지만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지수의 상승과 일본 지수의 상승을 보더라도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혼자 떨어지는 우리 시장을 보면서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금리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고 한국 내부적인 이슈가 너무 크다라는 점을 알고 좀 비판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유정 아나운서가 웃지 않아서 시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좀 웃겠습니다. 아니 뭐 주가 조정받는데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기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울면서 방송할 수는 없어요. 뭐 예전에 저도 방송 하다가 보면 전문으로 출연하시던 분이 우신 적이 있어요. 예, 미국의 신용등급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국내 증시가 그때는 이제 인덱스가 죄송합니다. 규모가 지금 3,000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포인트 넘게 떨어지니까 우시더라고요. 예, 달래가면서 방송하고. 뭘 좀 매매하고 오셨나 봐요. 모르죠. 그거는 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는데 왜 우리 증시가 당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읍소하시는데 일각 맞는 얘기죠. 그쵸. 감정에 호소를 하시는 건데 사실 자본시장에 감정을 넣기는 좀 어렵고 자 각설하고 또 뭐 너무 이제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거예요. 네. 뭐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주 들어서 뭔가 조금 이 시그널이 좀
부담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캐치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고 자 기업으로 가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좀 복합적으로 되잖아요. 뭐 이른바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기업이 또 네, 그렇죠? 사실 시청자분들께는 상승하는 종목 이야기, 긍정적으로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기업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기업을 절대 안 다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 하락에 이어서 오늘 11.43%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전 섹터 내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그 50년의 로열티 이슈 이후에도 추가적인 내용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체코의 원전을 체결하기 위해서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장 진출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라는 내용이 들려왔는데요. 원전 시장의 현재와 미래, 과연 이 50년이라는 벽과 로열티를 어떻게 저희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소 조항이 하나 둘씩 밝혀지는데 한수원 당사자는 뭐 그걸 감내하고 또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안 믿어져요. 글쎄요. 진짜 이런 계약이 이렇게 늦게까지, 늦게나마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정권하에서는 원전에 대한 그 드라이브를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였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도 했고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계약 달성만 위해서 진짜 밀어붙인 게 아닌가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은 진짜 손해볼 거라도 아마 그 체결 성과만 집중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약 내용이 진짜 너무 좀 낮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게 현재 좀 가장 뜨고 있는 조선 쪽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때 고생도 했지만 그 다음에 차세대로 올라오는 게 원전 쪽이었다. 원전만큼은 우리가 놓칠 수 없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을 후퇴시키고 다시 진흥시키고 여러 가지 부침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술력 갖고 있는 원전이어서 생각해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중해서 끝내는 걸 따냈단 말이에요. 근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모든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50년 동안 거기에 이제 얽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거기에 기술료도 줘야 되고 어떤 그 부품이나 어떤 그 재료를 사는데도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파트너십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식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체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주가도 좀 많이 올랐다 조정받다가 재차 좀 올라갈 기미를 좀 보였는데 여기서 그냥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풀린 곳이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원전 관련해 갖고 별로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게 이제 북미 시장, 미국 본토 시장이나 아니면 유럽 시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계속 웨스팅하우스하고 연결해서 해야 돼. 파트너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50년 동안 체결했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실망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오를 기미가 있겠느냐 오를 건덕지를 보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정상회담에서 이 논제를 또 논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정책을 펴왔잖아요. 왜냐하면 이 풍력이나 뭐 그런 관련 태양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대하기가 난망이라면은 이쪽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좀 접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좀 암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각적으로 조금 볼 필요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원전 요즘 보면은 이제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은 종목 선택이 어려울 때 ETF라는 그쵸.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ETF 설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원전 관련된 ETF 2종인가 제가 어마운트 그러니까 토탈 AUM은 잘 모르겠는데 규모는 설정이 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ETF 설정이 되면은 관련 기업들을 사야 돼요. 근데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미 뭐 대충 노출이 됐는데 또 반복해서 언론이 너무 과대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싸니까 누구를 위한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뭐 이런 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시선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걸 해야 될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게이트라는 표현도 썼지만 상당히 암담한 그 조건인 건 맞는 것 같고 독소 조항이니까. 네. 근데 일각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ETF는 저가에 살 기회가 된다. 어떤 쪽이 맞을까요? 사실은 뭐 독소 조항도 그렇고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 너무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걸 이야기해 본다면 글로벌적으로 전력난이 지금 너무 심하고 빅테크들도 원전을 비롯해서 전력을 확충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지에 마지막 희망을 좀 걸어보면서 그 이후의 대응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번 나왔던 내용 자체는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원전에도 너무 큰 실망이고 원전 말고 다른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만들 수 있어서 뭐 거기까지는 확대하지 말자고요. 네. 그냥 인지만 하고 있고 우리가 일부러 뭐 그런 거예요라고 네. 확대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간다니까. 방산까지 들어가야 돼요. 방산까지. 그래서 이게 이 로열티도 로열티인데 보시면 지금 전 세계 신규 원전에 대한 규모가 414건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그중에 한 9% 정도만 도전이 가능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시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체결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 한수원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일부만인데 그 부분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이 더 강한 분야라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협상이 없으면 한국에 너무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수원은 그래서 SMR에 집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뭐 더 얘기해봐요. 그런데 뭐 전략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좀 현명하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종목마다 좀 올라왔을 때는 일단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새로 신규 투자를 하시겠다, 새로 진입하시겠다는 분은 조금 좀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근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는 빠지는데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워낙 많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암울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면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바짝 올라왔는데 트렌드 자체는 좀 꺾이는 쪽. 그리고 내일 오늘은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좀 재료가 나오면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안 다시 50억으로 이제 올린다든지 그런 내용. 그리고 지금 모레 잭슨홀 미팅하고 이제 미국의 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뭐 거의 내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안 내리고 또 동결한다면은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충격이 클 거예요. 하지만은 내리는 쪽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작년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9월부터 3번 연속 내렸거든요. 금리를.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데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잭슨 미팅에서 파월이 어떻게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10월 말, 그 다음에 이제 12월 초 이런 쪽에 두 번에 남은 시기를 어떻게 금리 인하를 조정할 것이냐라는 기대감 여러 가지가 그것도 단기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큰 재료였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좀 약간 좀 작은 재료로 들어갔고 지금은 우리는 가장 큰 재료가 이제 다음 주에 정상회담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혜택을 또 받을 게 있겠느냐, 그런 거.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우회 수출한다 이런 게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시장 자체는 약간 트렌드는 꺾였다 확실히 꺾인 모양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은 거꾸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관심을 큰 종목 기준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갖는 게 어떤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는 밀리고 뭐 조정받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창구를 포함해서 순매수가 대잡히고 있고 물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받쳐놓으면 사져지겠죠. 네. 기관 투자자도 순매수가 있는데 그것도 ETF 얘기 아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뭐 재료보다는 항상 수급이라 그랬거든요. 수급으로 받쳐대면은 또 그것도
의외의 또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네. 외국인 창고로 순매수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예, 6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니까 물론 12% 급락하고 있지만 네. 요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서 보유분들은 이미 매도 타이밍은 놓쳤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라도 파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고 사는 거는 모르겠다. 네, 사는 거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네, 그건 아무도 영역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그 인성일 고문은 시장 대안으로 어떤 종목을 또 선정하신 게 있나요?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거의 뭐 9대1 스코어로 지금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을 고른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반짝였다고 내일 또 오를 것이냐. 종목은 또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뭐 재건 관련된 TYM도 오늘 강하게 이런 장에서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릭스 이제 바이오 쪽이에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이오에서 핵심이에요. 비만과 탈모예요. 그 두 개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계속 적자 기업이에요. 작년도 적자 기업이고 올해도 아마 적자를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2분기 실적이 축소는 됐지만 계속 마이너스 적자 영업이익이 손실이에요. 근데 3분기부터 아마 상당히 큰 기대를 하는데 이 회사가 그 연초에 그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올릭스 일라일리하고 이제 계약 체결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무려 크게 따지면 거의 9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한 1년에 매출이 100억 내외예요. 근데 9천억을 계약을 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다가 오늘 다시 시장 전체 하체 밀리는데 이게 이제 3분기에 들어올 게 이제 올릭스 그 일라일리하고 그 로레알 통해 갖고 기술료 선급금을 한 200억 정도 좀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3분기부터 아마 진행이 실적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3분기부터 급등으로 이어지고 4분기 내년까지 기술료 수출이 계속되고 뭐 전체적으로 9천억이라니까 뭐 기대를 한번 넣는데 이게 비만 쪽이거든요. 탈모는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이 기대라면은 이 회사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게 전 고점이 64,000원대 2월 말인가 아마 올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상 최고가 기록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조금 올라갔다 밀리는데 오전 프리마켓에서는 뭐 9%까지 급등을 했다 지금 밀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진폭은 있는데 이게 빠지는 쪽의 진폭이냐 오른쪽 진폭이냐 봤을 때 저는 오른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 자체가 위험해서 그냥 매도를 하는데 그걸 소화해내고 있다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은 거래가 계속 붙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오르는 에너지가 좀 크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전고점은 충분히 뚫고 올라갈 만한 실적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보면은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아마 틈새 시장에 종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시는 지금이었고요. 두 가지 기업과 시장까지 또 얘기 들어봤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